상상해 보세요. 425세대짜리 신축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건물은 새 것이고 바다도 보입니다. 그런데 이 단지 전체에서 팔린 세대가 딱 1세대입니다. 나머지 424세대는 통째로 법원 경매에 넘어갔어요. 대한민국 부동산 역사상 전례 없는 일이 2025년 제주도에서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주도만의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캄보디아에서도, 스리랑카에서도, 아프리카에서도, 그리고 유럽에서도 정확히 같은 일이 반복됐습니다. 그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바로 차이나머니, 중국 자본입니다. 오늘은 아무도 한 영상에 모아 보여준 적 없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중국 자본이 세계를 어떻게 집어삼켰다가 어떻게 버리고 떠나는지 그 먹튀 지도를 처음부터 끝까지 펼쳐드리겠습니다. 차이나머니에는 하나의 공식이 있습니다. 이 공식이 전 세계에서 반복되는데 신기할 정도로 패턴이 같아요. 1단계는 대규모 유입입니다. 중국 자본이 특정 지역에 엄청난 규모로 쏟아져 들어옵니다. 부동산을 사고 항구를 짓고 도로를 건설해요. 현지 경제는 갑자기 뜨거워지고 집값이 오르고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2단계는 거품 형성입니다. 중국 자본이 계속 들어오면서 가격이 실제 가치를 훨씬 초과합니다. 현지인들은 쫓겨나고 중국인들이 그 자리를 채워요. 3단계가 핵심인데요. 바로 갑작스러운 철수입니다. 중국 정부의 정책 변화, 경제 위기 또는 다른 이유로 자본이 썰물출처럼 빠져나갑니다. 4단계는 폐허입니다. 자본이 떠난 자리에는 빈 건물, 미완성 공사, 부채만 남아요. 현지 정부와 주민들이 그 뒤처리를 해야 합니다. 이 4단계 공식이 제주도에서, 캄보디아에서, 스리랑카에서, 아프리카에서 놀랍도록 똑같이 작동했습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이 패턴이 왜 반복되는지 이해하려면 중국 자본의 특성을 알아야 합니다. 중국 부자들이 해외에 돈을 빼돌리는 방식은 독특합니다. 중국 정부는 외화 유출을 엄격하게 통제하거든요. 그래서 합법적으로 해외 부동산을 사는 척하면서 돈을 빼내는 방식을 씁니다. 이건 투자가 아니에요. 돈 세탁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지역의 경제 발전 같은 건 애초에 관심 없어요. 그냥 자산을 중국 밖으로 꺼내는 게 목적이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중국 정부가 외화 통제를 강화하면 돈줄이 바로 끊깁니다. 투자자들이 하루아침에 손을 떼고 떠나요. 남은 건 미완성 건물과 빚뿐입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나면 다음에 어떤 나라에서 중국 자본이 대규모로 들어온다는 뉴스를 들었을 때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이거 몇 년 뒤에 어떻게 될지 알겠다 라고요. 2010년 대한민국에서 아주 파격적인 제도가 하나 시작됩니다. 바로 제주도 부동산 투자 이민제입니다. 내용은 단순했어요. 외국인이 제주도 관광 숙박시설에 5억 원 이상 투자하고 5년만 유지하면 대한민국 영주권을 주겠다는 겁니다. 당시 제주도는 중국인이 비자 없이 입국 가능한 유일한 지역이었어요. 중국 부자들한테 이건 그야말로 황금 티켓이었습니다. 5억 원이라는 금액이 우리한테는 큰 돈이지만 중국 고소득층 입장에서는 한국 영주권을 사는 비용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었거든요. 결과는 폭발적이었습니다. 2010년부터 2022년까지 12년 동안 외국인 1915세대가 총 1조 2616억 원을 제주도에 투자했는데 그 98%인 1875세대가 중국인이었습니다. 거의 독점이나 다름없었죠. 중국 자본이 밀려들면서 제주도 부동산 시장은 불이 붙었습니다. 서울 강남 다음으로 전국 2위의 아파트 분양가를 자랑할 정도였어요. 바다가 조금이라도 보이는 아파트는 분양 공고가 뜨는 즉시 완판이었습니다.
땅값은 연일 신고가를 경신했고 개발업자들은 앞다퉈 건물을 올렸어요. 제주도는 황금의 섬이었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있었습니다. 2017년부터 중국 정부가 외화 유출 규제를 강화하기 시작합니다. 중국 부자들의 자금줄이 서서히 끊기기 시작했어요. 거기에 2020년 코로나가 더해지면서 중국인 투자자들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1조 원 넘게 유입됐던 차이나머니의 98%가 증발한 겁니다. 2025년 현재 제주도의 현실을 보면 충격적입니다. 제주도 아파트 값은 40개월 넘게 단 한 번의 반등도 없이 하락 중이에요. 전국에서 아파트 값과 땅값이 동시에 떨어지는 유일한 지역이 됐습니다. 2025년 상반기 제주 법원 경매 매각률은 10%대 초반 수준으로 추락했습니다. 2023년 같은 기간 35%였던 매각률이 불과 2년 만에 이 지경이 됐어요. 경매에 나온 물건 10개 중 9개는 아무도 사겠다는 사람이 없다는 뜻입니다.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425세대 통경매 사건이 이런 배경에서 나온 겁니다. 중국 자본이 만들어 놓은 거품이 꺼지면서 제주도는 대한민국 부동산 역사상 가장 깊은 침체를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제주도에만 있었던 일일까요? 정확히 같은 일이 지구 반대편에서도 벌어졌습니다. 캄보디아 남쪽 해안에 시아누크빌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201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이 도시는 동남아의 숨은 진주라 불리던 조용한 해변 휴양지였어요. 배낭여행자들이 사랑하는 저렴하고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을 기점으로 이 도시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중국의 1대1로 정책과 함께 중국 카지노 자본이 대대적으로 밀려들기 시작했거든요. 중국 정부가 자국 내 온라인 도박을 단속하면서 그 판이 캄보디아로 이전한 겁니다. 돈은 엄청난 속도로 들어왔습니다. 2017년에서 2019년 사이 시아누크빌에는 중국 자본 카지노가 우후죽순으로 생겨났어요. 호텔, 식당, 마사지 가게까지 중국인들이 싹쓸이했습니다. 현지 경찰청장이 공식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시아누크빌의 호텔, 카지노, 식당의 90% 이상이 중국인 소유가 됐다고 해요. 말 그대로 작은 중국이 됐습니다. 시아누크빌의 캄보디아 원주민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쫓겨났습니다. 집값과 땅값이 수직 상승하면서 현지인들은 살던 곳에서 밀려났어요. 중국어 간판이 캄보디아어 간판을 대체했고 중국 음식점이 현지 식당을 밀어냈습니다. 그런데 2019년 캄보디아 훈센 정부가 온라인 도박을 전면 금지합니다. 그 즉시 중국 자본이 썰물처럼 빠져나갔어요. 하룻밤 사이에 수백 개의 카지노와 호텔이 문을 닫았습니다. 남은 건 빈 건물들 뿐이었어요. 그리고 그 빈 건물들은 새로운 용도를 찾게 됩니다. 보이스피싱, 로맨스 사기, 인신매매 조직들이 그 공간을 차지한 겁니다. 2025년에는 미국 재무부가 시아누크빌의 중국계 카지노 호텔을 인신매매 기지로 제재했고 프린스 그룹 회장 천즈가 체포돼 중국으로 송환됐습니다. 한때 꿈의 휴양지였던 도시가 범죄의 도시로 전락한 겁니다. 중국 자본이 만들고 중국 자본이 버리고 간 도시의 말로예요. 여기서 잠깐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제주도 땅을 갖고 계신다면 지금 팔겠습니까? 아니면 회복을 기다리겠습니까? 댓글로 알려주세요. 제주도와 시아누크빌의 공통점이 있어요. 처음엔 엄청난 호황이었다는 것, 그리고 중국 자본이 떠난 뒤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현지인들만 피해를 입었어요. 그런데 더 무서운 사례가 있습니다. 부동산이나 카지노 수준이 아닌 국가의 핵심 인프라, 항구 자체를 빼앗긴 나라의 이야기입니다.
스리랑카 남부 해안에 한반토타라는 작은 어촌이 있었습니다. 2007년 당시 마힌다 라자팍사 대통령이 이곳에 세계 수준의 항구를 짓겠다고 선언합니다. 중국 국영기업이 공사를 맡았고 중국 정부 차관으로 건설 자금을 댔어요. 항구는 완공됐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인도양을 지나는 선박들은 기존 콜롬보항을 이용했지 한반토타에는 오지 않았습니다. 2012년 통계를 보면 콜롬보항에는 3,667척이 접안했지만 한반토타에는 34척에 불과했어요. 거의 100분의 1 수준이죠. 항구는 텅 빈 채로 빚만 쌓여갔습니다. 건설에 투입된 돈은 11억 2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조 5천억 원이었는데 이 돈을 갚을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2017년 스리랑카 정부는 결국 항복합니다. 11억 달러의 부채를 정리하는 조건으로 중국 국영기업의 한반토타 항구 사용권을 99년간 넘겨준 겁니다. 99년이요. 홍콩이 영국에 99년 임대됐던 역사를 아시죠? 거의 그것과 같은 구조입니다. 중국이 스리랑카 남해안에 전략 요충지를 확보한 것과 다름없는 상황이 됐어요. 인도는 즉각 경계 신호를 보냈습니다. 중국 해군 함정이 이 항구를 이용할 경우 인도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는 거였죠.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2022년 스리랑카는 아예 국가 부도를 선언합니다. 휘발유가 없어서 차가 못 달리고 의약품이 없어서 병원이 마비되는 상황까지 갔어요. 1948년 독립 이후 스리랑카 역사상 최악의 경제 위기였습니다. 항구 하나를 빼앗기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나라 전체가 무너진 겁니다. 한반토타 사태는 국제사회에 큰 충격을 줬습니다. 부채 함정 외교라는 말이 이때 만들어졌어요. 중국이 일부러 갚을 수 없는 돈을 빌려줘서 나중에 자산을 빼앗는 전략이라는 겁니다. 학자들 사이에 이것이 의도적 전략인지 아닌지 논쟁이 있기는 해요. 하지만 결과만 보면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스리랑카는 항구를 잃었고 나라는 망했습니다. 중국 자본과 얽힌 결말이 어떻게 됐는지 너무나 선명하게 보이죠. 그런데 아프리카에서는 이런 일이 훨씬 더 큰 규모로 여러 나라에서 동시에 벌어졌습니다. 2013년 시진핑이 1대1로를 선언했을 때 아프리카는 가장 큰 수혜 지역으로 꼽혔습니다. 항구, 철도, 도로, 공항, 중국이 아프리카 인프라를 대대적으로 건설해 주겠다고 나섰어요. 아프리카 국가들 입장에서는 솔깃한 제안이었습니다. 당장 돈도 없고 기술도 없는데 중국이 다 해준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조건이 있었습니다. 중국 차관을 쓰고 중국 건설사가 짓고 중국 노동자가 일하는 방식이었어요. 현지에 돈이 돌지 않는 구조였습니다. 케냐는 2020년 기준 중국이 최대 채권국이 됐는데 대중국 부채 규모가 전체 외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불어났습니다. 앙골라는 625억 달러의 부채를 안고 2025년까지 매년 55억 달러씩 갚아야 했어요. 이건 앙골라 국가 예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수준입니다. 잠비아의 경우는 특히 충격적입니다. 잠비아는 2020년 11월 아프리카 국가 중 코로나 이후 최초로 국가 채무 디폴트를 선언했습니다. 중국 차관으로 지어진 누사카 국제공항 확장 사업에 3억 6천만 달러가 투입되는데 이 공항이 담보로 잡혔다는 의혹이 나왔어요. 공항이 통째로 중국 채권자들의 손에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였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됐는지는 협상 과정에서 비공개 처리됐지만 아프리카 국가들이 인프라를 담보로 빌린 돈이 자국 통제권을 위협하는 상황으로 이어진 건 사실이에요. 2026년 현재도 아프리카 여러 나라가 중국 채무 재조정 협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1대1로의 본질이 뭔지 이제 보이시죠? 원래 목적이 해당 나라의 발전이 아니었습니다.
중국의 전략적 거점을 마련하고 중국 기업의 해외 수주를 늘리고 중국 과잉 설비를 수출하는 게 핵심이었어요. 아프리카에 지은 인프라의 상당수는 중국 상품을 수출하기 위한 루트로 활용됩니다. 현지 경제를 발전시키는 게 아니라 중국 경제에 종속시키는 구조죠. 2026년 기준으로 1대1로 참여국 중 심각한 부채 위기를 겪고 있는 나라가 10개국을 넘습니다. 이들이 남긴 공통된 증언이 있어요. 처음엔 돈을 줬는데 나중엔 우리가 줘야 했다. 중국 자본은 개발도상국만 노린 게 아닙니다. 유럽 선진국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그 상징적 사례가 바로 그리스 피레우스 항구입니다. 2010년대 초반 그리스는 유럽 부채 위기로 경제가 붕괴 직전이었습니다. 이때 중국 국영해운사 코스코가 피레우스 항구에 손을 뻗었어요. 2016년 코스코는 8,500억 원 규모를 투자해 피레우스 항만 운영권의 51%를 인수했습니다. 이후 추가 지분을 늘려 지금은 그리스 최대 항구를 사실상 중국이 운영하고 있어요. 코스코는 피레우스를 유럽 최대의 컨테이너 항구로 키우겠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물동량은 늘었어요. 그런데 그 이익이 누구한테 갔을까요? 그리스 노동자의 임금은 낮아졌고 항만 노조는 반발했습니다. 피레우스 항구 사태가 EU 전체에 경고등을 켰습니다. 그리스가 EU 내에서 중국 이익을 대변하는 입장을 자꾸 취하기 시작했거든요. 2017년에 EU가 중국의 인권 문제를 비판하는 성명을 내려 했을 때 그리스가 반대해서 무산된 일이 있어요. 항구 하나 팔았더니 외교 정책까지 영향을 받게 된 겁니다. EU 24개국이 지금 외국인 투자 심사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중국 자본을 겨냥한 제도예요. 유럽도 이제는 차이나 머니가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돈 뒤에 전략이 있다는 걸. 그리고 그 전략의 끝이 항상 좋지 않다는 걸요. 그런데 이쯤에서 한 가지 중요한 흐름을 짚어야 합니다. 중국 자본의 방향이 2020년대 들어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2010년대의 차이나 머니가 부동산과 원자재, 인프라에 집중됐다면 2020년대 차이나 머니는 방향이 달라졌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반도체 이 분야에서 중국 자본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어요. 한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2026년 현재 한국의 2차 전지, 디스플레이, 부품 소재 업체들로 중국 자본의 침투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패턴은 같습니다. 처음엔 투자 파트너로 들어오고 기술을 이전받고 그 다음엔 역사가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중국 자본을 무조건 막아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규칙 없는 자본 유입이에요. 제주도 투자 이민제처럼 아무 조건 없이 돈만 받다가 버려지는 구조가 문제인 겁니다. 차이나 머니는 단순히 돈이 아닙니다. 전략이고 수단이고 그 끝에 항상 중국의 이익만 남는 게임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차이나 머니의 먹튀 지도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주도에서는 1조 원이 들어왔다가 98%가 사라졌고 현지인들은 빈 건물과 부채를 안았습니다.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에서는 황금의 해변이 범죄의 도시로 바뀌었어요. 스리랑카는 항구를 99년 임대로 잃고 국가 부도까지 맞았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수십 개 나라가 인프라를 담보로 잡힌 채 중국 채권자들과 협상 중입니다. 그리고 유럽, 그리스는 항구 하나 팔았다가 외교 정책까지 영향을 받게 됐어요. 이 모든 이야기에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중국 자본이 들어올 때는 기회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갈 때는 아무 책임도 지지 않았다는 것. 댓글 782개의 좋아요를 받은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중국 손 타고 안 망한 나라와 지역은 없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지도가 그 말의 증거였습니다.
그렇다면 2026년 한국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중국 자본을 받아들이되 엄격한 조건을 걸어야 할까요? 아니면 아예 차단해야 할까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다음 편에서는 이 이야기의 뒷면, 중국 자본과 함께 전 세계로 퍼져나간 또 다른 위협인 중국 디지털 감시망과 화웨이 인프라 문제를 다룰 예정입니다. 돈만이 아니라 데이터까지 빠져나가는 구조, 그 충격적인 실체를 다음 영상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시리즈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 눌러두세요. 오늘도 뉴스가 말해주지 않는 돈의 진짜 흐름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